오늘 아빠가 좀 늦게 왔죠? 네. 오늘 유니끼 형아들이랑 하루 신나게 놀고 볼링도 치고 또 뭐 했지? 코딩. 코딩도 하고. 아빠도 코딩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코딩하진 않고 그냥 그때 저는 제 거를 했어요. 그리고 형아들을 봤죠.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요? 데려다 주러. 그냥 형아들 숙소. 에? 응. 거기 전도사님? 맞아요. 레이첼 린드 부인의 놀라움 시리즈가 1, 2, 3 세 시리즈가 있는데 오늘의 놀라움은 저 안 놀랄래. 안 놀라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럼 좀 놀라겠습니다. 매슈 쿠스바트의 놀라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슈 쿠스바트와 그의 밤색 안말 마차는 기분 좋게 브라이트 리바를 향하여 8마일을 달렸다. 8마일? 8마일은 미국 킬로미터 이런 거야. 매슈는 그 나름대로 이 길을 즐겼으나 부인들을 만나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질색이었다.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만날 때는 서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관례였다. 매슈는 마리라와 레이첼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인을 무서워했다. 이 기분 나쁜 존재들이 자신을 슬쩍 보면서 비웃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불안한 예감은 적중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의 체구가 앙상하고 긴 무쇠빛 머리는 굽은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더부룩한 갈색 턱수염은 20살 때부터 자란 그대로여서 기묘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슈가 역에 닿고 보니 기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역장이 매표구에 자물쇠를 잠그고 막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갈 참이었다. 그는 5시 반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물어보았다. 5시 반차라면 벌써 30분 전에 다 왔지요. 하고 역장은 잘라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찾는 손님이 한 분 있었어요. 작은 소녀였지요. 플랫폼 끝 자갈밭에 앉아 있어요. 제가 마중 나온 상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요. 매슈는 이상하다던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 사내 아이를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시아에서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역장은 휘파람을 불다 말고 말을 계속했다. 어딘가 자고가 있는 것이 아니오? 스펜서 부인이 저 여자아이와 함께 내려서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당신들 둘이 저 애를 고아원에서 인수하였고 당신이 곧 데리러 온다고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매슈는 뭐가 뭔지라도 알 수 없고 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라 생각만 간절하였다. 이봐요. 저 애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소. 아마 당신들이 부탁한 사내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역장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시장하였던지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된 매슈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서 소녀가 있는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여자하고 말을 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괴로운 일이었다. 자갈밭에 앉아있는 소녀는 나이가 11살쯤 되어 보이고 입고 있는 노란색이 섞인 잿빛의 보기 흉한 옷은 목면 교직으로 너무 짧아서 거북할 정도였다. 퇴색된 고동색 수병모 밑에서 선명하게 붉은 머리가 두 갈래로 따져 등까지 내려와 있었다. 작은 얼굴은 희고 야위였으며 게다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은 크고 또한 큰 눈은 그때그때의 기분과 광선의 배합에 따라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은색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라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었고 특별히 예민한 감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녀의 턱은 대단히 뾰족하고 큰 눈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며 입 언저리에는 유순하게 보이면서도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마는 넓고 어딘지 어른스러워 배는 이 소녀의 몸에는 보통 아닌 어떤 특별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슈가 소녀에게 다가섰을 때 소녀는 낡은 손가방을 한 손에 들고 일어서면서 나머지 한 손을 그에게 내밀고 저 푸른 밭콩집에서 오신 매슈 쿠스바트 씨예요? 라고 뚜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봐 퍽 걱정도 되고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았나 상상도 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오늘 밤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이 철도를 내려가서 저 모퉁이에 있는 큰 벚꽃나무에 올라가 한밤을 새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달빛을 흠뻑 맞으며 만발한 벚꽃 가운데서 자는 것이 얼마나 멋져요. 마치 고대 대리석 궁전에 있는 것 같이 상상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밤은 오시지 않더라도 내일은 꼭 오시리라고 믿었거든요. 매슈는 우물우물 볕에 그을린 작고 마른 손을 잡고 속으로 곧 결심을 했다.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소녀에게 예상은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도저히 없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리라에게 그 얘기를 하도록 부탁하자. 예상이 어떻게 달라졌든 간에 이 소녀를 역에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매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 자, 이리 와요. 저 뜰에 말이 있어. 그 가방을 나에게 주지? 아니에요. 저도 들 수 있어요. 소녀는 힘차게 대답했다. 이 속에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지만 무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위에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드는 게 좋아요. 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낡은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좋아요. 벚꽃나무 밑에서 자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마차를 타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지금부터 아저씨하고 같이 살고 아저씨 집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멋져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의 집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것보다도 고아원이 제일 싫어요. 불과 4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지긋지긋해요. 아저씨께서는 고아원에서 사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싫은 곳이에요. 둘은 곧 마차를 타고 아버리를 향하여 달렸다. 소녀는 무척 기쁜 듯이 매슈에게 줄곧 말을 걸었다. 이따금 대꾸를 하며 듣고 있던 매슈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유쾌해지고 이 재롱은 정말 사랑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소녀는 야윈 어깨에 늘어진 길고 윤나는 한 가닥의 머리를 비틀어 잡고 매슈 앞에 내밀며 말했다. 아저씨, 이건 무슨 색깔이죠? 매슈는 지금까지 남의 부인의 머리 색깔을 구별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도 없었다. 빨갛구나. 소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 머리를 손에서 놓았다. 그래요, 빨개요. 라고 체념한 듯이 말했다. 다른 것들은 그리 염려가 되지 않아요. 주근깨나 파란 눈, 마른 몸, 이따위 것들은 상상 속에서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피부는 장미색이고 눈은 아름다운 볕들의 빛깔이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빨강 머리만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의 머리가 마치 털이나 칠흑같이 검다고 생각하려 해도 빨갛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언제나 가슴이 아프답니다. 평생의 슬픔이 되겠지요. 오래전에 저는 일생의 슬픔을 지닌 어느 소녀에 관한 소설을 읽은 일이 있지만 그것은 빨강머리 탓은 아니었어요. 그 소녀의 머리는 금발이었고 석고와 같은 이마에서 순 많은 머리채가 뒤로 굽이쳐 늘어진 머리였어요. 석고와 같은 이마가 대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멋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 소녀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으니까요. 소녀가 여기까지 말하였을 때 마차는 막 언덕 꼭대기에 도달하였다. 아래에는 좁고 기다란 연못이 보이고 그 주위에는 크로키스와 들장미 등이 활짝 피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앞에 보이는 고개에는 흰 사과꽃이 핀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 한 채의 작은 회색 집 속에서 누군가 내다보고 있었다. 저것이 바리씨 집이다. 바리씨 집 근처는 오차드 슬로우프라고 불리는데 과수원 고개라는 뜻이야. 그 집 뒤에 저렇게 무성한 숲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집인 박공집이 직접 보일 텐데. 그러나 우리는 다리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니까 반마일 이상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바리씨 집에는 작은 소녀가 있어요? 11살가량의 소녀가 있다. 이름이 다이아나라고 하지. 다이애나 아니에요. 다이아나. 다이애나나 부르기 나름이 영어라서. 정말 멋진 이름이군요. 그럴까? 나에게는 어딘가 불신자의 이름같이 생각되는데 제인이라든가 메리라든가 하는 정숙하게 들리는 이름이 더 좋아요. 다이아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학교 선생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지.
그렇다면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면 좋았을걸. 또 하나의 고개를 올라 모퉁이를 꺾었을 때 매슈가 말했다. 곧 집에 닿는다. 박공집은 저기 말하지 마세요. 소녀는 당황하면서 말을 가로채고 들어 올리려는 매슈의 팔을 누르고 그의 몸짓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저한테 알아맞히게 해주세요. 꼭 맞힐 테니까요. 그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둘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조금 전에 해는 졌으나 평온한 저녁노을 속에서 일대가 환하게 보였다. 소녀는 열심히 주위를 살핀 후에 마침내 왼쪽 길에서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는 한 채의 집을 보고 저것이지요? 그렇지요? 라고 지적하였다. 매슈는 기쁜 듯이 찰싹 말굽비로 앞말의 등을 쳤다. 그래, 내 말이 옳아. 그러나 스펜서 부인한테 미리 듣고서 알아맞혔지? 아니에요. 듣지 않았어요. 정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쪽을 본 순간 저것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금방 느꼈어요. 아,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팔굽 근처가 멍투성이에요. 아침부터 몇 번이고 그것을 꼬집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무섭게 걱정이 되는 때라 모두가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꿈이 아닌 현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팔을 꼬집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꿈인 듯 어떠하리 될 수 있는 한 긴 꿈이길 바라며 꼬집는 일을 그만두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곧 우리 집에 도착할 테니까요. 빨강머리 소녀는 제법 즐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입을 꽉 다물었다. 매슈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츠렀다. 이 고아가 그렇게도 열렬히 구하고 있던 집이 결국은 자기의 것이 못되고 말았다는 것을 소녀에게 얘기해주는 일이 자기의 할 일이 아니고 마리라의 할 일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마리라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집에 도달할 무렵 매주는 모든 것이 폭로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무서워졌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마리라의 일도 아니고 자기의 일도 아니고 다만 이 소녀가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 소녀의 눈에서 저 기쁨에 넘치는 빛이 꺼질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음모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흡사 어린 양이나 송아지 같은 죄 없는 작은 동물을 죽일 때의 심정과도 같았다. 둘이 뒷뜰에 들어섰을 때 완전히 날이 저물었고 주위에는 포플러 잎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나무들이 자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세요. 매슈가 그녀를 안아내릴 때 그녀는 또 속삭였다.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세상에 전 재산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꼭 쥐고 그녀는 매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놀라움 시리즈 3번 마리라 쿠스바트의 놀라움. 첫 번째는 아주머니가 놀랐고 두 번째는 매슈 아저씨가 놀랐고 이번에는 마리라 아주머니가 놀랄 차례네. 내일 또 읽어줄게요. 잘 자.